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데이터로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굴까님, 오늘 AI 반도체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엔비디아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만한 일인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현재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가 80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MD의 점유율은 아직 10% 미만이죠.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실적으로도 증명됩니다. 2024년 11월 20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만 분기 매출 3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AMD의 손을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이 바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2025년 10월 6일 AMD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픈 AI는 차세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단연간에 걸쳐 총 6기가와트 규모의 AMD GPU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AMD는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AMD의 기술력을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자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견제하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후행 PER, 선행 PER, 패그 비율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엔비디아와 AMD의 실제 숫자를 사용해서 이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후행 주가 수익 비율, 즉 trailing PER은 과거 실적 대비 주가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후행 PER은 약 51배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1달러에 대해 51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MD의 후행 PR은 약 70배로 과거 실적만 보면 AMD의 가격표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행 PER은 미래를 보는 지표인가요? 맞습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R은 미래 예상 실적 대비 주가 가격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PER은 약 42배로 낮아집니다. 미래에 돈을 더 잘 벌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죠. AMD 역시 선행 PER가 약 55배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패그 비율은 성장성까지 고려한 가중비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성장 속도에 비해 주가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패그는 약 1.28로 높은 성장률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AMD의 패그는 2.0으로 시장이 미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매우 높은 기대감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성 대비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AMD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자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회사가 맞붙는 기술 전쟁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칩 성능만 좋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격전지는 어디인가요? 네, 승패는 세 곳의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입니다. 첫 번째 격전지인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쿠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지난 15년간 AI 개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락인 효과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개발자들이 특정 기술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기술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AI 모델이 쿠다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바꾸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전부 수정해야 하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AMD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락컴이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존 CUDA 코드를 최소한의 수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전쟁은요? 엔비디아는 매년 신제품을 내놓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통해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AMD는 메모리 용량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MD의 MI350 시리즈는 288GB의 메모리를 탑재해 엔비디아의 B200의 180GB보다 60%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합니다. 거대 AI 모델을 다룰 때 이는 총 소유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마지막 네트워킹 전쟁은 어떤가요? 수만 개의 칩을 하나처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는 NVLink라는 독점 기술로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자사 생태계에 종속시킵니다. 이에 맞서 AMD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8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UALink라는 개방형 표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UALink 컨소시엄이 1.0 사양을 공식 발표하면서 개방형 생태계의 반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킹 모든 전선에서 엔비디아의 폐쇄형 독점 생태계와 AMD 중심의 개방형 연합 생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구도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칩 성능 비교를 넘어 이 생태계 전쟁을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두 회사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오히려 판을 흔들고 있다고요? 어떤 외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면서 동시에 엔비디아의 독점을 가장 경계하는 세력입니다.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AMD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경쟁사를 키워주는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픈AI와 AMD의 계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AMD 생태계에 막대한 엔지니어링 자원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함께 키우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도 AMD의 인스팅트 시리즈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양사 모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AMD는 이로 인해 2025 회계년도에 약 15억 달러의 매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AI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도 심각해져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체가 성장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의 큰 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AMD에게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이군요.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누구일까님,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견고한 듀오폴리 체제 구축을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AMD가 25에서 35%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강력한 2위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 구도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믿는 투자자라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그 경우 균형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중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비중 60%, AMD 비중 35%, 그리고 나머지 5%는 기타 AI 인프라 관련주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AMD의 개방형 생태계가 예상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좀 더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MD의 시장 점유율이 40%에 근접하는 시나리오로 엔비디아 비중 50%, AMD 비중 40%처럼 두 기업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며 AMD의 높은 성장성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의 기술적 해자가 여전히 굳건해서 지금의 독점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보수적인 투자자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 기반하며 엔비디아 비중 70에서 85%, AMD 비중 15에서 25%로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전략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대시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지표 중 두 가지만 꼽자면 첫째는 쿠다에서 락컴으로의 전환율입니다. 이 전환율이 2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는 AMD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의 총 이익률입니다. 현재 75%를 넘는 높은 이익률이 만약 7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AMD와의 경쟁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가격을 인하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대시보드 신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동적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던 투자자가 락컴 전환율이 20%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는 시장이 듀오폴리 시나리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균형형 포트폴리오로 AMD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AMD의 점유율이 계속 15%를 넘지 못한다면 엔비디아가 독점이 예상보다 견고하다고 판단하고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은 한 기업의 독점에서 두 거인의 경쟁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자신들만의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이제 선수로 직접 뛰려온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거대 기업들의 자체 제작 칩이 과연 엔비디아와 AMD의 아성을 모두 위협하는 제3의 세력이 될 수 있을지 AI 칩 시장의 미래를 건 또 다른 전쟁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복잡하고 거대한 판이라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시장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장 분석기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이 2028년에 1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 칩인 셈입니다. 55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시장이네요.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다룬 엔비디아와 AMD의 이강 체제, 즉 듀오폴리 시나리오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체 AI 칩 시장의 무려 45%를 엔비디아도 AMD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5%요? 시장의 거의 절반을 다른 플레이어들이 가져간다는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판이 뒤집히는 수준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과 공급망 문제입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지만 동시에 높은 가격과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싼 엔비디아 칩을 계속 쓰는 대신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장은 모델을 만드는 학습 중심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중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AI 반도체 수요의 78%가 바로 이 추론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추론은 무조건 최고 성능보다는 비용 효율성, 즉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이 종속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쏘버린 AI, 즉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비용, 시장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 이 세 가지 요인이 얽히면서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와 AMD 두 기업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 새로운 전쟁에 참전한 세 개의 거대한 세력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디오라클 리서치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세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누굴까님, 이들이 직접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은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이들 기업이 AI 기술과 데이터 센터 확장에 투자할 계획인 금액이 3,200억 달러, 약 44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고 엔비디아 한 곳에 공급을 의존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직접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AI 반도체 내재화라고 부릅니다. 각 기업들의 성과는 어떤가요?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앞선 곳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칩을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최신 6세대 칩인 트릴리엄은 이전 세대보다 연산 성능이 4.7배나 향상됐습니다.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조차 비용 효율적인 추론 작업을 위해 엔비디아 칩 대신 구글의 TPU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는 학습용 칩인 트레이니엄과 추론용 칩인 인퍼리언샤를 모두 개발해서 자사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는 자체 칩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브라가라는 이름의 차세대 칩 개발이 오픈 AI의 추가 기능 요구로 인한 설계 변경,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양산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칩을 직접 생산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킹메이커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을 연결해주는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JP모건의 5월 분석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이 시장의 약 55에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 AI도 자체 칩 개발을 위해 브로드컴 그리고 TSMC와 10기가와트 규모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내재화 전략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AI 반도체 최대 수요처이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를 추천합니다. 이 ETF는 2024년 12월에 상장되었으며 엔비디아, AMD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드린 킹메이커, 브로드컴까지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어 다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판을 흔드는 첫 번째 세력이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력은 역시 중국이겠죠?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전략은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에 맞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입니다. 탈 엔비디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죠.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심 부품 자금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약 475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 규모의 3차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군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의 어센드 910C 칩은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톰스 하드웨어의 2025년 7월 기사에 인용된 딥시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비디아 H100 대비 약 60% 수준의 추론 성능을 구현하며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알리바바는 젠우 칩을, 바이두는 쿤룬 칩을 개발하며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칩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웨이를 중심으로 CAMN이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마인드스포어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쿠다에 비해 성숙도가 낮아 성능 저하 문제가 있지만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직접 투자가 망설여지는데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는 ETF를 통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중국 반도체 집중 투자 ETF인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 ETF를 추천합니다. 이 ETF는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SMIC, AI 칩 설계 기업인 캠브리콘 등 중국의 기술 자립을 이끌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 ETF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싸움 속에서 한국의 전력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를 지렛대로 삼는 생태계 전략입니다. 생태계 전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활용하는 건가요? 한국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삼성 파운드리가 있죠. 이 강력한 메모리와 생산 능력을 국내 칩 설계 기업, 즉 팹리스와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죠? 네,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사피온과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합병을 결정하며 국내 최대 AI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인력과 자본을 합쳐 글로벌 경쟁에 나설 체급을 키운 겁니다. 또 다른 주자인 퓨리오사 AI는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퓨리오사 AI의 발표에 따르면 LG AI 연구원의 테스트에서 엔비디아 H100 대비 4분의 1의 전력으로 2배 가까운 효율을 달성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의 중심이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전력 소비 대비 성능, 즉 전성비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점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서 AI를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역시 한국 기업들이 선점하려는 또 다른 주요 격전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강점인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ETF가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SOL AI 반도체 소부장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록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합병법인의 주요 주주인 SK텔레콤에 투자함으로써 비상장 유니콘 기업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분산 투자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가 저물고 미국 빅테크, 중국, 한국이라는 세계 축이 경쟁하는 다극화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어느 한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각자의 강점과 전략을 가진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과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승자의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전략은 이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각 세력의 핵심 기업과 생태계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가지 변곡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AMD의 로캠 같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정말 엔비디아의 쿠다를 위협할 만큼 성장하는지. 둘째,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핵심 부품인 HBM을 자립하는 데 성공하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내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미래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을 정말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 맞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의 전략과 미국의 규제 속에서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중심으로 자립을 시도하는 중국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죠. 한국의 약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피온과 리벨리온의 합병이나 퓨리오스 AI처럼 전력 효율이라는 틈새를 공략하는 팹리스 생태계 전략도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현재의 AI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기존 반도체 기술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현재의 칩을 성능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현재의 칩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 현재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존 반도체가 마주한 명백한 한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재의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AI 기술이 이대로 발전하다간 5년 안에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는 말씀이시죠? 네, 엘리민. 저는 그 비용 문제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아카이브에 등재된 빌랄로보스 등의 논문에 따르면 2028년에는 최첨단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GPU 비용만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25조 원이요? 모델 하나 훈련의 말인가요? 그건 기술 발전이 아니라 재앙 수준의 비용인데요. 이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확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기술적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2나노 이하, 즉 원자 단위인 옹스트롬 시대로 진입하면서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져 전자가 의도치 않게 빠져나가는 누설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는 칩의 전력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성능을 못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은 열 병목 현상이 미래 3D 칩 성능 향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폰누이만 병목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현재 모든 컴퓨터는 1945년에 설계된 폰노이만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연산을 처리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조입니다. 폰누이만 구조가 정확히 뭔가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된 게 왜 문제가 되죠? 프로세서를 계산기, 메모리를 데이터 창고라고 해보죠. AI 연산은
이 창고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계산기로 가져와 처리하고 다시 창고에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산 속도는 빠른데 창고까지 데이터를 가지러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계산하는 속도보다 창고까지 데이터를 가지러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모되고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기다리며 멈춰있는 메모리 장벽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AI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길이 70년 전 설계 그대로라 막히는 거군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새로운 계산 소자가 필요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내거나 창고와 계산기를 합쳐버리는 세 가지 기술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현재 시장의 이면과 미래를 바꿀 기술을 매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차세대 기술,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하죠.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니 양자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 건가요? 양자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산의 기본 규칙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비트를 씁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하는데 이는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에 따라 0이면서 동시에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0이면서 1이다. 이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0과 1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갈래의 일 중 하나만 선택해 가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얽힘이라는 현상으로 큐비트들이 연결되어 계산 능력이 2비트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 수백만 년이 걸릴 복잡한 조합 최적화 문제를 단시간에 풀 잠재력을 가집니다.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한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미래에는 신약 개발이나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물류 경로 탐색 등에 쓰이겠군요. 그럼 현재 수준은 어떤가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 장애물은 결어근남입니다. 큐비트는 아주 작은 외부 간섭에도 양자 상태가 붕괴되어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이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해서 연구실 시스템 구축에만 수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돈은 어떻게 벌고 있나요? 이 비싼 걸 누가, 왜 사용하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컴퓨터 판매가 아닙니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유료로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 테스트 연산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럿 프로젝트가 중심입니다. 즉 미래에 이 기술이 성숙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사용법을 익히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장에 투자할 방법이 있나요? 네,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선도주인 아이온큐, 티커는 IONQ입니다. 그리고 초전도 방식의 전통 강자 IBM, 티커는 IBM이 대표적입니다. 리게티, 티커 RGTI나 D-웨이버 퀀텀, 티커 QBTS도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리게티는 최근 매출이 감소했고 D-웨이브는 성장이 정체되어 리스크가 더 높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상장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이 국내에 유일하게 상장된 양자 테마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480310입니다. 자, 그럼 투자 의견 드립니다. 양자 컴퓨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매우 높은 위험과 높은 잠재 수익을 가진 장기 투자 영역입니다. 따라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 ETF는 아이온큐 같은 순수 양자 기업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비중도 높다는 점을 첨고해야 합니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순수 양자 기업인 아이온큐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극심한 변동성은 감수해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비중 축소 매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부분만 할당해 10년 뒤를 본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뉴로모픽입니다. 이름처럼 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폰 노이만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맞습니다.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구조와
작동 방식을 모방한 뇌 모방 컴퓨팅 기술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프로세서, 메모리 분리를 극복하고 뇌처럼 연산과 저장을 한 곳에서 처리하려 시도합니다. 뇌를 모방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핵심은 극도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인간의 뇌는 1천억 개의 뉴런으로 복잡한 연산을 하면서도 고작 20와트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이는 뇌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뉴런이 전기 신호, 즉 스파이크를 발생시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뉴로모픽 칩은 이 스파이킹 신경망을 기반으로 작동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20와트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 기술은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요? 전력 소비가 극도로 낮고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엣지 AI 및 IoT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판단해야 하는 자율주행 로봇, 드론, 스마트 센서, 웨어러블 기기 등이 주요 응용 분야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텔의 로이히2 칩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와 포스키즘 슈그룸 센트룸 유줄리의 발표에 따르면 로봇 제어 실험에서 로이히2 칩은 최신 CPU와 비슷한 속도를 보이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00분의 1이라니 대단합니다. 그럼 이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칩은 개발됐지만 이 칩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과 개발자 도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드웨어는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이는 상용화에 상당한 도입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이군요. 투자 관점에선 어떻습니까? 투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순수 뉴로모픽 기술만으로 상장된 기업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IBM의 놀스폴 칩이나 인텔의 로이히2 칩 같은 거대 기업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 칩 하나만 보고 이 기업들을 살 수는 없죠. GSI 테크놀로지의 티커 GSIT나 에버스핀 테크놀로지 티커 MRAM 등이 관련 기술 본유사로 언급되지만 직접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원화 ETF는 당연히 없겠군요. 네, 없습니다. 이 기술에 특화된 원화 ETF 상품은 찾을 수 없습니다. 투자 의견 드립니다. 기술적 잠재력은 확인되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부재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투자할 마땅한 상장 기업이나 ETF가 없습니다. 따라서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한 저의 투자 의견은 관망입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며 TSMC 같은 주요 파운드리가 뉴로모픽 칩 전문 공정을 구축한다는 소식 등 생태계 성숙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 포토닉 컴퓨팅입니다. 포토라는 이름처럼 빛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포토닉 컴퓨팅은 정보를 전달하고 연산하는 매체로 전자 대신 빛, 즉 광자를 사용합니다. 전자가 아니라 빛을 쓰면 뭐가 좋아지나요? 전자는 금속 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저항에 부딪혀 열을 발생시키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열 병목과 속도 문제였죠. 반면 빛은 저항 없이 거의 속도 저하 없이 전파됩니다. 즉, 광대역 폭, 초고속, 초전력이라는 3대 장점을 모두 가집니다. 폰노이만 병목과 발열 문제를 한 번에 잡는 거군요. 그럼 이건 어디에 쓰이나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응용 분야는 AI 연산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의 가속기 역할입니다. 포토닉 칩은 AI의 핵심 연산인 행렬 곱셈을 빛의 간섭을 이용해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낮은 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도 먼 미래의 기술인가요? 아닙니다. 새 기술 중 가장 빠르게 초기 상용화 단계, 즉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나고 상업적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에 진입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2024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페이스 칩은 특정 최적화 문제에서 최신 GPU 대비 1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100배나 빠르다고요? 그럼 한계는 무엇입니까? 제조 공정의 복잡성입니다. 레이저 광원, 변조기, 검출기 등 서로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광학 부품들을 하나의 실리콘 칩에 완벽하게 통합하고 패키징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유망한 기술에 투자할 방법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이트매터, 스핀틸 포토닉스, QANT 같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유망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이 기술도 원화 ETF는 없겠군요. 네, 없습니다. 현재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투자 의견 드립니다. 포토닉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유망 기업들이 모두 비상장 상태라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집중 관찰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라이트매터 같은 기업의 IPO 소식, 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M&A 및 전략적 투자 발표 뉴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가 포토닉 칩 도입을 공식 발표하는 순간이 이 기술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일까님, 오늘 3가지 차세대 기술을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었네요. 투자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시죠. 네. 첫째, 현재 반도체 기술은 비용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오늘 다룬 양자, 뉴르모픽, 포토닉은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맞습니다. 양자는 최적화 문제, 뉴로모픽은 엣지 AI 저전력, 포토닉은 데이터 센터의 속도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습니다. 셋째, 이 세 기술 모두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고위험 고수익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투자 전략은 정적인 매수 후 보유가 아니라 동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곡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투자 비중 확대를 결정할 3가지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 오류율의 획기적 개선이 발표될 때입니다. 둘째, 뉴로모픽 컴퓨팅은 TSMC 같은 주요 파운드리가 뉴로모픽 칩 전문 공정을 구축할 때입니다. 셋째, 포토닉 컴퓨팅은 아마존,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의 포토닉 칩 도입을 공식 발표할 때입니다. 명확하네요. 이 3가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투자는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원화로 투자 가능한 상품은 사실상 양자 컴퓨팅 ETF 하나뿐이므로 대부분은 관찰과 학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AI 반도체 전쟁,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정작 AI 칩은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라고 하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AI 칩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 바로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의 현재 상황과 미래 투자 전략을 데이터에 기반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구일까님, 시청자분들을 위해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칩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토록 중요한 건가요? 엘리님, 반도체 산업은 크게 두 역할로 나뉩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처럼 칩을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장이 없다는 뜻이죠. 반면 파운드리는 이 팹리스 기업들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칩을 생산하는 초정밀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AI 시대에는 이 파운드리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설계와 생산이 완벽하게 분리된 거군요. 그럼 지금 이 생산 시장, 즉 파운드리 시장의 구도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압도적인 독점 상태입니다. 2025년 9월 1일에 발표된 트렌드포스의 최신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혼자 70.2%를 차지했습니다. 70.2%요? 그럼 2위는 어디인가요? 2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은 7.3%에 그쳤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10배 가깝습니다. 인텔은 아직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70% 대 7%라니 이건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요. TSMC는 그야말로 돈을 긁어먹고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TSMC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 3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매출의 57%가 AI 칩을 포함된 고성능 컴퓨팅,
즉 HPC 분야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AI가 TSMC의 독점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군요.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바로 이런 기술 패권의 핵심을 파고냅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누구일까님,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0% 독점의 비결이 대체 뭡니까? AI 칩 공급이 모자라서 엔비디아가 칩을 더 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인데 왜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TSMC에만 줄을 서고 삼성이나 인텔에는 일을 주지 않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냉혹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수율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낮으면 왜 신뢰를 잃게 되는지 생산 단가와 납기 측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수율이란 반도체의 원재료인 둥근 웨이퍼 한 장에 칩 수백 개를 찍어냈을 때 그중 결함 없이 정상 작동하는 양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2025년 차세대 2나노 공정의 시험 수율 추정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SMC의 2나노 시험 수율은 약 60%에서 65% 수준으로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삼성의 2나노 수율은 현재 30%에서 4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60%와 30%.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이제 엘리님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웨이프 한 장의 생산비가 2천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산 단가입니다. TSMC는 수율 60%로 웨이프 한 장에서 정상 칩 60개를 건집니다. 칩 한 개당 실질 원가는 약 33만 원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수율 30%로 칩 30개밖에 못 건집니다. 칩 한 개당 실질 원가는 66만 원, 즉 TSMC의 2배가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 칩은 2배 비싼 겁니다. 둘째, 납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 AI GPU 100만 개를 연말까지 공급해야 합니다. TSMC는 수율 60%이므로 약 17,000장의 웨이퍼만 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수율 30%이므로 2배인 34,000장의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100만 개를 만드는데 2배의 생산 라인과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AI 시장은 속도가 생명인데 납기를 못 맞추는 공장에 수조 원짜리 주문을 맡길 CEO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말 명확하네요. 수율이 낮다는 건 그냥 더 비싸고 더 느리고 약속을 못 지킨다는 뜻이었군요. TSMC의 강점이 더 있습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코어스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현대 AI 칩은 GPU와 HBM 같은 고대역 폭 메모리를 하나의 기판 위에 올려 강력하게 묶어야 하는데 이 패키징 기술과 생산 능력을 TSM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AI 칩이 완성되지 않으니 칩 생산과 포장을 모두 맡기는 이중 독점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OIP, 즉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설계 생태계입니다. 팹리스 고객사들이 처음부터 TSMC 공정에 100% 최적화된 설계 툴과 검증된 설계의 자산을 사용하게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수년간 TSMC에 맞춰 설계한 칩을 삼성 공장에서 만들고 싶다면 칩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막대한 전환 비용 때문에 고객들은 TSMC의 생태계에 완벽히 종속됩니다. 정말 철옹성이네요. 그럼 한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와 CPU의 왕이었던 인텔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나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상 몰락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을 발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지만 2024년 1분기 기존 수율이 20% 미만에 머무른다는 것이 테크오베다스와 같은 외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형 고객을 모두 놓쳤고 2025년 8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파운드리 부문에서 누적 12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2조 손실이라니. 그럼 삼성의 반격 카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삼성은 2나노 공정인 SF2 공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현재 30에서 40% 수준인 2나노 수율을 2025년 말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 있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2025년 7월 코리아 타임즈 등 다수 언론은 삼성이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2나노 칩 계약을 수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도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만의 비대칭 무기인 턴키 솔루션입니다. 삼성은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고객에게 우리가 HBM4 메모리를 공급하는데 그와 결합할 로직 2나노 칩과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TSMC는 HBM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하거든요. 삼성이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반격을 준비 중이군요. 그럼 인텔은 어떻습니까?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인텔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습니다. CTU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칩 일부도 TSMC에 맡길 정도니까요. IDM 2.0 전략을 선언하며 파운드리에 재진출했지만 2023년에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70억 달러, 약 9조 원의 막대한 운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70억 달러 손실에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0%. 그런데도 저희가 굳이 인텔을 TSMC, 삼성과 함께 다루는 이유가 있나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 공급망이 대만에 몰려있는 것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봅니다. 그래서 칩스벅을 통해 자국 기업인 인텔에 78.6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뜻밖의 동맹군입니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에 50억 달러, 약 6.5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차세대 AI 칩 마이아 3를 인텔 18A 공정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세미어큐레이트 등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엔비디아가 TSMC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인텔에 손을 내민 거군요. 결국 인텔의 무기는 기술력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돈과 빅테크의 전략적 견제인 셈인데, 하지만 인텔도 결국 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인텔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18A 1.8나노급 공정 수율이 10%대에서 55%까지 추정치가 엇갈릴 정도로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탐사 하드웨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텔 경영진 스스로 상업적으로 편안하지 않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SEC 분기보고서에서는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이 0명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TSMC는 독주하고 삼성은 HBM을 무기로 반격하고 인텔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쫓아가는 형국이네요. 앞으로 이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 로드맵 경쟁은 계속됩니다. TSMC는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A16 공정, 즉 1.6나노급 공정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은 2027년 1.4나노, 인칼도 2027년 14A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젠 기술 외적인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TSMC의 대만 공장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면 전 세계 AI 산업이 즉시 마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칩스법으로 인텔에 보조금을 주고 테슬라가 삼성의 텍사스 공장과 계약하며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는 공급망 다변화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누가 될까요? 역전 가능성을 확률로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1. TSMC 독주 지속 확률 70%. 시나리오 2. 삼성의 제한적 반등 확률 20%. 시나리오 3. 인텔의 돌파구 확률 10%. 단기적으로는 TSMC의 독주가 이어지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추격자들의 반격으로 인해 20%, 10%의 역전 가능성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70% 확률로 TSMC 독주가 이어진다면 그냥 TSMC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TSMC는 2025년 주당 순이익이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견고합니다. 하지만 저희 투자자들은 70%의 현실이 아니라 30%의 변곡점을 찾아야 합니다. 독주가 무너지는 신호 혹은 주격자가 역전하는 신호를 포착해야죠. 그 역전의 신호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삼성 역전의 신호입니다. 삼성이 2나노 수율 70%를 달성했다는 신뢰할 만한 시장 기관의 뉴스가 나오거나 과거 수율 문제로 삼성을 떠났던 퀄컴이 차세대 플래그십 칩을 다시 삼성에 맡긴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인텔 부활의 신호입니다. 18A 공정으로 엔비디아, AMD, 퀄컴 중 한 곳이라도 의미 있는 대량 생산 계약을 공식 발표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TSMC 독주 치속의 신호입니다. 이 모든 추격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차세대 플래그십 칩을 여전히 TSMC에 독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신호는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을 직접 사야 할까요? 아니면 ETF 같은 상품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나을까요? 엘리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산업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TSMC, 티커 TSM은 가장 안전한 핵심 자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인텔, 티커 INTC는 현재 고위험, 고수익의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전의 신호에 배팅하는 것이죠. ETF 투자는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부담될 때 현명한 대안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SMH, 즉 벤액 반도체 ETF와 SOXX, 즉 iShares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ETF.com과 같은 펀드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SMH의 운용 자산은 약 372억 달러, SOXX는 약 168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ETF들은 TSMC,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산업 전반에 골고루 분산 투자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SMH와 SOXX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원화로 직접 투자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거 TSMC 파운드리 밸류체인 ETF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453950입니다. 이 상품은 그름 그대로 TSMC 본체뿐만 아니라 ASML 홀딩즈나 램 리서치처럼 TSMC의 핵심 장비 및 소재 협력사들, 즉 밸류체인 전체에 함께 분산 투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TSMC와 그 협력사들까지 한 번에 담는 상품이군요. 이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엘리의 투자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TSMC, 티커 TSM은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적극 매수입니다. 70%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삼성전자 종목 코드 0년5930은 관망 및 분할 매수입니다. 165억 달러 테슬라 계약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2나노 수율 70% 달성이라는 기술적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인텔, 티커 INTC는 투자 유의입니다.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등 호재가 있지만 의미 있는 외부 고객 0명이라는 현실과 70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은 이 투자가 기술력이 아니라 정치적 배팅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ETF, 즉 미국 상장 SMH, SOXX 또는 국내 상장 타이거 TSMC 밸류체인 ETF는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이 ETF들을 적극 매수하여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 AI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파운드리 삼국지를 정말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누구일까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전략적 시사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죠. AI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 실행 능력, 즉 수율, 생태계 통합, 그리고 지정학적 연대, 즉 공급망 주권이라는 세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3차원 전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2나노 수율 70% 달성 같은 기술적 변곡점과 콜컴의 삼성 복귀 같은 생태계 변곡점을 동시에 주시해야 합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 2025년 9월 22일 트렌드포스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인증을 18개월 만에 통과하고 3만에서 5만 개 규모의 소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8개월이나 걸렸군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고전한다는 소식에 주가도 부진했었는데 이 인증 소식 이후로 주가도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인증 통과는 굴욕을 씻을 역량 회복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회광 반조일까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은 현재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오늘 저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의 HBM 패권 전쟁을 데이터로 침증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AI 반도체 투자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너디 오라클 리서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누구일까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HBM 하는데 이게 우리가 쓰던 일반 D램과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핵심은 이름 그대로 대역폭, 즉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의 넓이입니다. 통로의 넓이요? 네, 일반 D램은 데이터를 한 번에 64비트씩 처리하는 평면 구조입니다. 반면 HBM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 즉 바이오의 개수를 1024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데이터가 훨씬 더 넓은 길로 한 번에 많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다.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HBM의 기술적 난제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칩을 8단, 12단, 심지어 16단까지 쌓아 올리면 칩과 칩 사이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잡지 못하면 칩이 오작동합니다. 아, 삼성이 18개월간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 열 문제와 관련이 깊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수율입니다. 이 12개의 칩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 공정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이유가 MRMUF라는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로 열을 잡고 70% 이상의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군요. 그럼 이 HBM 시장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요? 폭발적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024년 HBM 시장 규모는 123억 달러, 2025년에는 70% 성장한 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5년 11월 18일 트렌드포스가 인용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시장은 450억 달러 규모로 예측됐습니다. 450억 달러?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 이 AI 메모리는 HBM만 보면 되는 걸까요? 당분간은 HBM이 IA 가속기의 심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로드맵을 보면 AI 수요 때문에 세대 교체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지금 주력인 5세대 HBM3E 다음으로 2026년에는 6세대 HBM4가, 2029년에는 HBM5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3일 SK AI 서밋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2026년 HBM4가 바로 다음 격전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HBM과는 다른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CXL입니다. CXL은 또 무엇인가요? CXL, 즉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는 여러 서버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HBM이 GPU에 1대1로 직접 연결된 초고속 전용 메모리라면 CXL은 여러 장치가 함께 접근하는 공용 메모리 풀을 만드는 기술이죠. HBM과 CXL
두 축을 모두 잡아야겠군요. 그럼 이 전쟁의 현재 승자 SK 하이닉스부터 분석해 보죠. 누구일까님, SK 하이닉스 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잖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어큐트 그룹 등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62%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현재의 최강자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62%.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 리더십은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면서 시작됐고 HBM3E 12단 제품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잘할 것인가입니다. HBM4 로드맵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HBM4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5년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GPU용 HBM4 출하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4분기 출하요? 경쟁사들은 이제 샘플 이야기하는데 벌써 양산품을 출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HBM 공급 계약을 주요 고객사, 즉 엔비디아와 완료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 10월 31일자 일부 보도에서는 HBM4 가격을 HBM3E 대비 50% 이상 인상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물량까지 완판이라니 독점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HBM5와 CXL에서도 강점이 있나요? 네, SK 하이닉스는 2025년 11월 3일 SK AI 서밋에서 HBM5와 HBM5E를 2029년에 출시한다는 로드맵을 가장 먼저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CXL 분야에서도 2025년 4월 23일 CXL 2.0 메모리 고객사 검증을 완료하며 AI 시대의 토탈 메모리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데 리스크는 없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의존도가 80에서 90%에 달하자 의료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그래서 18시간이나 걸린 삼성의 HBM3E를 기다려준 거군요. 맞습니다. 2026년부터 SK 하이닉스의 독점은 깨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선점 효과가 워낙 강력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저희의 투자 의견은 적극 매수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주가 수익 성장 비율, 즉 패그 비율이 0.26배 수준으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6년까지의 독보적인 HBM4 공급 실적이 반영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삼성전자입니다. 2024년 41% 점유율에서 2025년 2분기 17%로 추락했습니다. 3위가 된 삼성이 과연 1위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HBM3E 시장은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2026년에는 HBM3E 가격이 10에서 3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이 HBM3E를 SK 하이닉스보다 30% 싸게 공급하며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것도 수익보다는 HBM4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럼 삼성의 진짜 승부수는 HBM4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메모리, 바운드리, 수직 계열화입니다. HBM4부터는 구조가 바뀝니다. D램 칩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논리칩을 3나노나 4나노 같은 첨단 로직 공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베이스 다이요?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칩을 만들 능력이 없어 TSMC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세계 유일하게 자체 4나노 파운드를 이용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자체 생산이라 원가와 성능에서 압도적이겠네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삼성이 개발 중인 HBM4는 대역폭 2.0TB/초, 전력 효율 100% 개선으로 스펙상으로는 경쟁사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시죠? 이론상이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율입니다. 2025년 11월 4일자
딜 사이트 및 여러 보도에 따르면 22 삼성의 HBM4용 1C DRAM 공정 수율이 50에서 6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0%요? 안정적인 양산 기준선이 70%라고 하셨는데 심각하네요. 네, 이것이 삼성의 딜레마입니다. 스펙은 세계 최고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의 HBM4 샘플은 2025년 11월에야 엔비디아에 제공됐고 최종 인증은 2026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25년 4분기에 양산품을 출하하는 것과 비교하면 21, 이미 늦은 셈입니다. 그럼 삼성의 역전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2026년 하반기입니다. 그때까지 1C 공정의 수율 지옥을 탈출해서 70% 이성을 달성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2026년 HBM4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차지하면 주가가 폭발할 것이라는 IBK 투자증권의 11월 7일자 분석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고위험, 고수익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7.0배 정도로 SK 하이닉스보다 고평가되어 있지만 HBM4 수율 회복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의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2026년 HBM4 수율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의 틈새를 파고든 2위,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2025년 2분기 점유율 21%로 삼성을 제쳤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를 과감히 건너뛰고 HBM3E에 올인하는 도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 이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2025년 9월 24일자 야후 파이낸스 보도를 보면 2025년 HBM 공급 물량은 이미 완판되었고 2026년 물량도 대부분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HBM4 시장에서도 2위 유지가 가능할까요? 마이크론의 HBM4 전략은 삼성과 정반대입니다.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안정성이요? 네, 삼성처럼 위험한 1C 신공정 대신 SK 하이닉스처럼 이미 검증된 1베타, 1베타 공정을 사용합니다. 2025년 6월 10일자 마이크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12단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출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펙은 좀 낮아도 70%의 안정적인 수율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스펙만 좋은 삼성보다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되는 마이크론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약점은 없나요? 약점은 SK 하이닉스와 같습니다. 자체 파운드리가 없어서 HBM4 베이스 다이를 TSMC에 아웃소싱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 4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루빈 GPU가 요구하는 10Gbps 이상의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맞추는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론은 2025년 8월 28일 기준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 0.15배로 3사 중 가장 낮아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2026년 HBM4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2위 수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3사의 역량을 숫자로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HBM4 기준으로 기술 스펙은 삼성이 1위입니다. 양산 속도는 2025년 4분기 출하를 시작한 SK 하이닉스가 1위입니다. 수율 안정성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70% 이상으로 공동 1위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도네요. 그런데 누구일까님, 아까 SK 하이닉스의 리스크를 말씀하시면서 시장의 권력이 공급사에서 고객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2026년부터 시장의 규칙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엔비디아가 갑이 된다? 그렇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삼성과 마이크론을 끌어들여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18일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이 경쟁 때문에 2026년 HBM3E 가격이 10에서 30%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2027년부터 엔비디아가 HBM4의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1월 29일자 트렌드포스 보도에서도 HBM4의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3사 모두 엔비디아의 설계도대로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3사 모두에게 가장 큰 장기 리스크입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이 복잡한 시장,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 국내 상장 ETF인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나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자 이투데이와 11월 5일자 매일경제 보도에서 이 ETF들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신다면요? 보수형 투자자는 1위 SK하이닉스 60%, 삼성 30%, 마이크론 10% 비중을 추천합니다. 공격형 투자자, 즉 시장 재편에 베팅한다면 마이크론 비중을 40%로 늘리고 SK하이닉스를 30%로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2026년까지 매달 확인해야 할 대시보드 지표를 꼽아주시죠. 4가지입니다. 첫째, HBM3E 가격 추이입니다. 30% 이상 폭락하면 공급 과잉 신호이니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HBM4 수율입니다. 70%를 넘기는 순간이 삼성의 본격적 반격 시점입니다. 셋째, 분기별 엔비디아 공급 물량 배분입니다. HBM4 경쟁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넷째, 엔비디아의 자체 베이스다이 설비 공식화 여부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 즉시 전 포지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네, 오늘 HBM 3사의 패권 전쟁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누구일까님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요약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HBM 사전쟁의 핵심 변수는 삼성의 수율입니다. 첫째, SK하이닉스는 현재의 왕이자 2026년에도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입니다. 적극 매수 의견을 유리합니다. 둘째, 삼성전자는 수율 회복의 모든 것을 건 고위험 고수익 자산입니다. 2026년 1분기 수율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유 의견입니다. 셋째, 마이크론은 삼성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안정적인 2위입니다. 매수 의견입니다. 네, 결국 2026년 엔비디아가 3사의 HBM4 인증을 끝내고 누구에게 물량을 얼마나 배분하는지가 3사의 운명을 결정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 변곡점의 데이터를 계속 추적, 분석하겠습니다. 네, AI 혁신의 심장, HBM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시죠.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